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 이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이 종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굳은 표정으로 백악관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전략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군을 제거했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했으며 방위 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핵무기 개발을 차단했다며 임무를 매우 빠르게 끝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2, 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의 타격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란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엔 발전소를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해협을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나라들이 용기를 내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Should have done it before. Should have done it with us as we asked.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유가 상승도 단기적이라며 곧 내려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의 핵 협정이 계속됐다면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며 일기 당시 핵 협정 파기와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8분 동안 짧게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예상했던 종전 선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선언에 따라 앞서 설정했던 이란 전쟁 기간은 6주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중동 사태는 34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에 더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미국 관련 철강, 알루미늄 시설을 타격하며 더 파괴적인 공격을 예고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다시 공습했습니다. 네, 중동 현지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이란의 반응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굴욕을 당하고 후회하고 또 항복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명적이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면서 핵심 무기 생산은 그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뒤 혁명수비대는 걸프 국가들에 있는 미국 관련 철강 알루미늄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공습은 경고에 불과하다며 다음 대응 조치는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걸프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공격도 더 격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포착한 뒤 즉각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했다고 밝혔는데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있는 군시설로 드론과 로켓을 발사했고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 군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는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는데요. 주민 2명이 로켓 파편에 맞아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예,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 상당히 거셌고요. 그럼 미국하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 또다시 강력한 폭발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공습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란 파르스 통신은 테헤란과 인근 도시 카라지를 연결하는 교량이 타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또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에서 3만 3천여 곳의 주거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에서는 일가족 4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기름이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유가에 불을 지르고는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겠다는 건데 당장 이란은 유조선 한 척에 우리 돈 30억 원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치솟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도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상관이 없다며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해협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미국에서 기름을 사라는 말도 했습니다.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And number two,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사실상 전쟁으로 생긴 피해는 떠넘긴 채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장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제도 중국 위안 하나 암호화폐로 받습니다. 보통 초대형 유조선이 원유를 200만 배럴가량 싣는 걸 고려하면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이란에 밑보이면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طبیعی هم هست در زمان جنگ هست طبیعی هست که ما به دشمنان خودمون نمیتونیم اجازه بدیم از آبهای داخلی ما استفاده بکنن و برای تردد. 이란 측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행료 부과가 굳어지면 이란은 1년에 GDP 4분의 1에 달하는 150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의 기여도를 앞세워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는데 앞으로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압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활절 행사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선 뼈있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타겟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맹국들입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도 똑같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They must cherish it. They must grab it and cherish it. 북핵 위협을 뜻하는 핵무력까지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2만 8천여 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미국의 기여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넘어 한국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불만을 공개 토로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공동 방위 가담을 압박하면서 향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역대급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방식입니다. 파병 거부를 빌미로 방위비뿐 아니라 무역 규제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로 더 많은 비용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동맹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해운협회가 원유 1배럴당 2달러 수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44척가량의 배가 한 척당 200만 달러를 내고 통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한시적이라도 톨게이트비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호르무즈의 톨게이트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는 사실 무근이며 통행료 납부는 고려사항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적으로 가장 주목도가 높은 프라임타임에 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종전 시점에 대한 언급도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란 전쟁의 압도적 승리를 내세웠습니다. 한국 전쟁 등 과거 전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The Korean War lasted for 3 years, 1 month, and 2 days. We are in this military operation so powerful, so brilliant against one of the most powerful countries for 32 days. 하지만 18분 연설 동안 새로운 내용 없이 오락가락 메시지는 반복됐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을 대부분 제거해 정권 교체를 이뤘다면서도 정권 교체는 전쟁 목표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지난해 6월 공습으로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지만 핵 개발 시도가 또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전쟁 명분이었던 임박한 핵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시점은 더 모호해졌습니다. 앞서 취재진에게 했던 2, 3주 내에 이란을 떠나겠다는 언급은 합의가 안 되면 2, 3주 동안 더 강하게 때리겠다는 경고로 뒤바뀌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구 전략을 기대하며 연설 시작 때 떨어지던 국제 유가는 연설이 끝날 무렵 다시 급등세로 반전하며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이란에 대한 강공을 택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5% 가까이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0원가량 올라 다시 1,52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전 기대감의 1%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4.5%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1.3% 오른 5,550선에서 출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급락해 4.5%, 245포인트 내린 5,23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였던 대장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7%, 현대차는 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3% 오른 1130으로 개장했지만 5.4%, 60포인트 급락한 105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급하게 하락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시장에선 올해 7번째, 코스닥 시장에선 올해 3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서 종전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종전에 관련된 단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1,500원대로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2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1,512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8원 오른 1,519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엔 1,523원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수준으로 6.5%가량 올랐고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106달러 수준으로 6%가량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하락 추세였던 국제 금값도 트로이 온스당 4,810달러 선으로 3%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중동 사태 34일째 상황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엄유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 3주에 걸쳐서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Yet if during this period of time no deal is made, we have our eyes on key targets.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전 세계가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뭐 긴가민가 하면서 지켜봤는데 대략 한 18분 동안 이제 연설이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종전선언은 없었습니다. 네, 종전선언은 없었고요. 네. 이번 이제 전쟁이라고도 하지 않죠. 이제 작전이라고 하죠.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미국이 왜 이 전쟁을 해야 했으며 전제 미국이 거둔 이제 성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계속 이제 요약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본인의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제 질의응답할 때 이렇게 발언을 그렇죠. 하거나 연설에서 이제 군데군데 하는 발언을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라는 황금 시간대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정제된 나름대로 정제된 메시지를 한번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의도는 이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고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도 낮겠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을 국민들에게 전할 때 우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석유는 이제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이런 점에서 이제 국내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유권자들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거나 뭐 지지로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우선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계속 성공하고 있으니까 곧 끝난다는 얘기를 계속 줬고요. 이거 다르게 보자면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로 봤더니 이란을 겨냥한 거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4월 6일까지가 유예 기간을 줬던 마지막 날짜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내용 들어보면 또 확실히 드러난 것은 이거는 최후 통첩에 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일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4월 6일 전에 한 번 더 이걸 또 강조했고요. 예. 내용 들어보면은 합의안을 받으라는 거죠. 미국이 합의안을 받고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건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거긴 하고요. 그래서 이란 내부 안에서의 어떤 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전 충분한 연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용으로도 볼 수 있고 국외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란을 상대로 지도부 안에서 어떤 분란 같은 걸 일으키고 그 안에서 빨리 결정을 내라고 독촉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좀 표현을 강하게 쓰기도 했었는데 종전 기대가 사실상 깨진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럼 오늘 오늘 메시지를 낸 게 결국은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세계 경제 충격을 좀 완화하고 이런 여론을 좀 되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뭐 미국산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유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려고 이제 트럼프도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전체 유가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전 세계 유가를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만으로는 낮추기 힘들 거고 미국인들도 지금 휘발유 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메시지고 이제 많이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지금 뭐 지상군 투입에 이어서 장기전으로 가냐 그런 문제인데. 종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방향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2, 3주에 걸쳐서 타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계산은 그 안에는 뭐 이란이 협상장에 나와서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가능성이 아직까지 낮다고는 합니다만 뭐 항복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떠난다면 이란을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떠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이제 2, 3주라는 얘기를 강조한다는 점은 이제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시간 안에 이 전쟁을 우리가 타격함으로써 끝낼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엄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철수를 언급할 때도 그랬고요. 총공사하겠다고 언급할 때도 그렇고 2, 3주라는 그 기간이 항상 등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분량으로 했던 주제가 뭐냐면 이겼다거든요. 우린 이겼다. 완벽하게 이란군을 제압했고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고
이 3주라는 것은 이 전쟁이 길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연설 내용에 보게 되면 미군이 뭐 6.25 전쟁 때 3년 몇 개월을 했었고 이런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그렇게 오래 끌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끝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고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뭐 30% 이하의 지지도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만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는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로 여기는 부활절이었었고 또 어제 보면 아침에 아르테미스 우주선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그런 어떤 설득이자 본인의 어떤 그 전쟁 목적을 좀 정당화하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진짜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직후였잖아요, 이 연설이. 약간 그것도 좀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강조를 한 것처럼 2, 3주에 걸쳐서 이란에 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거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그렇다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우선 그 4월 6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그 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란 측의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 계속 결사항전하겠다 나올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 부분 군사 시설이나 핵시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시설들은 상당 부분 많이 파괴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은 그러한 이란군이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지속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까지도 지금 파괴하는 단계에 접어들 거라 봅니다. 2, 3주 동안에.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는 것들이 되게 지하에 있는데요. 지하에 있는 뭐 미사일 부품 공장이라든가 탄약고라든가 어떤 군수 시설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상에 있는 목표는 달성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을 2, 3주 동안 총해서 이란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설까지도 파괴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정말 그러면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담수화 시설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아니면 더 나아가면 석유는 또 의외로 조금 쉽게 공격할 수 있지만 약간 공격을 이제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석유는 제가 왜 이렇게 공격을 조금 이제 쉽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한 거 보면 먼저 유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 하르그 섬 같은 걸 공격할 경우에는 역시나 유가가 또 뜰 것이고요. 그것에 상응해서 또 이란이 걸프 지역의 같은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약간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미 정권이 들어쓴다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지도자, 합리적 지도를 언급하고 시간을 자꾸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혹시라도 베네수엘라처럼 친미 정권이 들어쓴다면 그 사업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미국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석유 시설은 혹시나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도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란이 석기 시대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 쉽지도 않는 게 오늘 적들을 상대로 더 참담하고 광범위하며 더 파괴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이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섣불리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했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부에서는 이란이 엄청난 군사력을 숨겨놓고 있고 또는 이제 지하에다가 몰래 저장해 놓고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지금과 같은 군사력의 판세를 뒤집어 엎어서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할 것이다. 또는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란이 가지고 있다라는 뭐 발언도 일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이란을 거의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저항하게 하겠다. 또는 뭐 미군들이 이란 땅에 상륙하게 되면 다 물속으로 잠겨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왜냐하면 가능하다라면 그럼 지금 상태에서라도 미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군사적으로 조금 더 강력한 뭔가 표현을 해야지만이 미군 측에서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자신 있게 거의 뭐 이란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심지어는 이란이란 국가를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은 굉장한 군사적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란의 뭐 레짐을 뭐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의도대로 되지 않지만 적어도
군사력 측면에서는 현재의 군사력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쪽 중동 쪽으로 오고 있는 뭐 항공모함이든지 또는 뭐 해병 그 원전 기동대 이런 여러 가지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어떤 그 확고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압박용일 뿐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능력 중에서 가장 좀 그 비교 위에 있는 것이 그 위성을 통한 감시 정찰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한반도에서도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성을 통한 감시 정찰 능력은 그 적군의 지표면에서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지하에서의 움직임까지도 다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 위로 미군의 어떤 비행기들이 날아다녀도 그 중에 한 대도 정상적으로 요격을 해가지고 격추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란 영토 어디에 이란군이 지하에 어떤 무기를 숨겨놓고 할지라도 예. 미군이 위성을 통해서 정확히 감시 정찰하고 그 의심되는 지역에다가 언제든지 폭격할 수 있고 벙커부스터 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격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뭔가 좀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그게 전혀 제재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은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을 좀 보면 결국엔 전쟁의 뭐 정당성이라던가 성과를 강조한 것 같은데 뭐 어떨까요? 군사적으로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자신감이 있다는 걸 표현했다라는 건데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이제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레짐 체인지, 그럼 체제를 그럼 뭐 교체한다는 뜻이었다고 봤는데 체제를 교체한다는 뜻이라면 지금 이슬람 신정 체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체제가 일단 들어왔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체제는 계속 유지돼가 있고 이제 사람만 바뀐 걸 가지고 이제 또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제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체제 이제 체제 교체, 체제 안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무조건적 항복, 군사 목표 달성인데 지금 보면 이제 군사적인 목표는 이제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난 뭐 체제 교체를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체제 교체가 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이 바뀐 것만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 해서 우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군사적 목표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은 맞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처음에 이제 본인은 안 했다고 합니다만 이제 뭐 이슬람 신정 체제가 뭐 붕괴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아직은 좀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시간이 있고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 목표는 이제 달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정권의 대통령이 미국의 휴전을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란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 시간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실제로 공개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는 미국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평화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새로운 이란의 대통령, 정권 이건 페제스키안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놨을 때가 일단은 그게 미국 증시 개장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었고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이란 측의 자기들의 대화 상태가 누구라는 것을 절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란 측의 본인들의 협상 파트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름이나 또는 인물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편지를 들고 내가 마치 미국의 협상 파트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 편지 내용이 맥락상으로는 우리가 그냥 항복할 수도 있다라는 맥락의 그 글이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란의 지도부가 지금 누가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하고 있는지 뭐 모주타파라고는 하지만 눈에 네.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서도 이런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나 또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란에서 정치적 중심을 유지하고 있어 보이는데 또 한쪽에서는 혁명수비대가 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오히려 억누르고 그들이 더 정치 권력에 있어서 핵심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편지는 이란의 상층 지도부가 뭔가 정리되지 않고 지금도 그들끼리
뭔가 정확한 이란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에 대한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도부의 혼란이 그대로 외부적으로 표출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란 지도부 안에서도 조금씩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이란 정부도 즉각 이제 반박을 했었잖아요. 거짓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물밑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뭐 중재국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논의가 된다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안에서 이제 중재국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이제 뭐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도 이제 여러 얘기를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거기서도 해협의 안전 항해를 이제 보장하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걸 아직 협상 국면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힘든 단계 같고요. 아직까지 의견 교환 단계인 것 같고. 이란 내에서의 분위기가 또 지금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면은 좀 곤란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어제 이런 SNS를 통해서 미국 국민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라 볼 수 있는 게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자신의 어떤 인사권이라든가 정부 운영 권한 같은 것도 지금 혁명수비대가 지금 월권으로서 지금 맡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란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보고 있긴 해요. 이 상태로 전쟁 가면은 3, 4주 안에 이란 경제가 붕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했는데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강원 양면 전략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것을 페제시키안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 혁명수비대가 막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약간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하라고 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 대신 반대로 이제 혁명수비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역할 분담으로서요. 역할 분담으로 볼 수 있고 뭐 혼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반응이 안 좋을 경우에는 또 총대를 메고 또 책임지는 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웃 국가들 공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웃 국가들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지금 번복하는 듯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런 뜻을 보이고 협상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이란 내에서는 강력한 혁명수비대의 보수파들에 의해서 이 의견이 지금 묻히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생각보다 많겠습니다만 이제 겉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든 분위기가 아닐까. 그리고 안은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란 지도부의 지금 상황을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관련 이야기 녹취 하나 듣고 오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더 파괴적인 공격을 다짐했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با توکل بر خداوند متعال این جنگ تا خاری ذلت و پشیمانی دائمی قطع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در تداوم ضربات و سیلی‌های محکم و غیرقابل تصوری که تاکنون خورده اید منتظر اقدامات کوبنده‌تر، وسیع‌تر و ویرانگر ما باشید. 네. 앞서서 이제 말씀 나눈 대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평화의 뜻을 내비쳤지만 지금 이란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행동을 기대해도 좋다. 좀 전에 이제 연구위원께서 이제 역할 분담, 뭐 내부적인 역할 분담 가능성, 뭐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통 그 군이 자기들의 피해는 되게 좀 축소를 하고 자기들의 능력은 과장하는 게 특히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국들끼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떠한 압력을 가하고 뭐 이란을 석유 시대로 보내겠다고 얘기할지라도 이란 군이라면 당연히 이제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런 그 군사적으로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저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근데 지금 보면 주변에서 또 많은 그 대화하는 듯한 징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위트코프 특사와 직접적으로 뭐 연락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다음은 튀르키예하고 이집트처럼 발트연합 국가가 아닌 아랍국들이 이 상황에서 중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얼마 전 그 파키스탄과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 5개의 이니셔티브라고 했는데 어떻게 첫 번째가 암살 및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그 정상적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런 것들. 그래서 안에서는 저렇게 막 격한 표현으로서 이란 입장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외교적인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또 그런 것들이 어느 한쪽에서만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협상 상대로는 뭐 벤스 부통령을 약간 좀 더 좀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가 어쩌면 외형적인 군사적인 행위는 더 과격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희망사항이겠지만 말은 저렇게 하지만 물밑에서는 뭔가 이 상황이 더 길어지는 것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란 정부가 뭐 미국을 신뢰하지 않아서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 이렇게 미 정보 당국이 판단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란이 결국 본인들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 그렇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가? 어떤 이제 뭐 카드가 있을 경우를 하겠는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신뢰 문제 보면 신뢰하기 힘들겠죠. 이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협상 도중에 12일 전쟁 벌어졌던 것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시작됐었고 올해도 뭐 3차 회담까지 가고 나서 다음 회담을 눈앞에 두고서 또 공격을 받았으니까 두 번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외교적 참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란 입장에서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란이 그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가? 저는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사적 능력이 지금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전의 이란과 지금의 이란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너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어떤 지렛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2전선, 그러니까 저항의 축을 이제 움직이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길게 갈면 갈수록 국제사회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란으로서도 이쪽으로 해서 계속 수입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붕괴 상태인데 수입 뭐 특히나 이제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것들이 조달이 되지 않으면 이란도 이거는 스스로가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축 같은 것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전에 비해서 저항의 축도 이란으로부터 돈으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들인데 저항의 축 또한 예전만큼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뭐 옵션이 있다면 후티 반군인데 후티 반군은 상대적으로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는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또 강하기 때문에 이란이 사실상 어떻게 유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의외로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에게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후티 반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자면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 카드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걸프국들이 참전을 하면은 홍해를 봉쇄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개방 군사 연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어쨌든 호르무즈 그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과 함께 마치 참전할 것 같은 이제 느낌의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더니 지금 후티 반군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홍해도 봉쇄할 수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경우는 이란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스라엘로 쐈던 미사일 드론보다 더 많은 그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UAE나 사우디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도 저렇게 이란이 그 자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란이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이 된다면 자기 자국에 대해서 더 심한 공격을 할 것이고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보면 그런 면에서는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이번 기회에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이란을 완전히 그 군사력을 분수시키고 더 이상의 중동 지역에서 약간 그 모든 뭐 패권국처럼 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에는 거대 군사가 두 개의 나라와 1대1로 전투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의 입장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세력을 찾아야 되는데 레바논 헤즈볼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투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실제 이란을 도울 수 있는 군사력은 그동안 이란이 많은 그 물자를 지원해줘서 육성했던 후티 반군밖에 없거든요. 그 후티 반군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이란과 후티 반군 사이에 사우디와 UAE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군도 있게 되는 거니까 일종의 뭐 그 포위 아닌 포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조금 전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후티 반군 입장도 마냥 그렇게 전쟁에 자유롭게 관여할 수 없는 게 후티 반군 같은 경우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예멘 영토에서 보면은 그 홍해 쪽에 그쪽 지역에서만 주로 이제 그 정치적 지도력, 군사력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15년 그 어간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군사적 공격을 가했었고 또 이미 지난해 2025년에도 미군이 홍해를 봉쇄하려고 하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격을 해서 지금 이란이 그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그 파괴된 것만큼이나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요? 작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3월경부터 한 2달 동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이란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도와줬던 군사적으로 후원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외침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사적으로 본인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전적으로 후티 반군들의 자기들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싸울 만큼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의지와 군사적인 능력도 지금 약간 의심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많은 그 무기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수입을 했었고 그 무기를 수입해가는 주 요인이 물론 이란도 있지만 사우디가 이란과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후티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들의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티 반군이 그 뭐 미군이나 다른 이런 국가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자기들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또 굉장히 불리한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후티 반군이 사실 참전을 공식화한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홍해 봉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봉쇄라고 한다고 해서 후티 같은 경우 뭐 해군 함정이 있어서 이제 봉쇄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지나가는 이제 함정을 이제 납포하거나 이제 공격하는 수준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 연합에서 아스피데스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공세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자신들의 어떤 상선이나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 같은 걸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제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유럽 연합도 홍해에서만큼은 이제 호르무즈처럼 약간 무관심처럼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봉쇄가 되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인도양과 홍해, 지중해랑 연결되는데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의 통행세, 이건 운하니까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해협 호르무즈 해협과 다르겠죠.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영토 안에서 받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경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막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에즈 운하를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좀 경제 발전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후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집트도 뭐 참전까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홍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다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럽이라든가 뭐 이집트, 사우디까지도 개입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예멘 안에서도 후티 반군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면 정부군도 따로 있다는 거죠. 예멘의 정부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이제 분열돼 있는데 이렇다면은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예멘 내전에서. 그래서 이를테면은 직접 참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리 세력 같은 것도 조직해서 후티를 또 어떻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멘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후티를 완전히 뭐 괴멸시키기는 불가능하겠지만 후티가 홍해를 이렇게 작전한다면 후티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다른 또 옵션들은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아니네요. 만약에 이제 그 후티 반군이 홍해를 걸고 참전할 경우에 굉장히 이제 커질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경 안 쓴다. 위성으로 다 지켜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핵시설 제거를 강하게 이제 강조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가질 수 없도록 모든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연구 시설들을 다 이번에 파괴했다 이야기를 했고 또 지하에 혹시라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 타격을 하겠다. 설령 그 미군이 이란을 떠나더라도 이란이 그렇게 핵과 관련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을 반드시 그 파괴시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걸프 연안에 있는 6개 국가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동맹국들이고 어쩌면 이번에 그 나토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약간 외면하는 그런 것들에 반해서 그 걸프 연안의 국가들은 지금도 미국에 대해 물론 이제 그들은 자국의 안전이 달렸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부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도 보면 걸프 연합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핵에 관해서는 뭐 다른 어떤 무기 체계 개발이나 이런 것은 뭐 차지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에 관해서는 절대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뭐 미국민들한테도 설명을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란과 상대하고 있는 여러 걸프 국가들에게도 그것만큼은 걱정하지 말아라, 미국이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번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똑같은데 이전에는 그거를 제거해서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져오진 않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겠다. 메시지만 뭐 달라졌을 뿐 뭐 근본적인 알맹이는 이제 같은 내용이다. 그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어렵고 과학적으로도 쉽지 않으니까 이란 군이 또는 이란 핵심부에서 그 뭐 농축되는 우라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정밀 폭격을 해서 뭐 벙커버스터탄으로 지하 뭐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서라도 그것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이 계속 관심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력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봐서는 특히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 중에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잘못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비난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 군사적인 옵션, 그러니까 뭐 지상군이라든지 이런 군사를 개입하지 않고서 이란의 뭐 핵 능력을 뭐 관리한다든지 통제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실제 이런 이란의 핵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호르무즈 해협이나 또는 이란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에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핵 물질이나 시설들은 뭐 가장 좋은 것은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거나 또는 거기 있는 물질들을 반출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위성을 통해서 정밀 감시를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뭐 공군의 그 폭격기나 또는 정밀 유도 미사일로 그곳을 파괴하겠다. 아마 당분간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군사적 그 작전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상전을 연상케 하는 병력들이 이제 대거 지금 중동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상전 가능성도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10 공격기요. 이거는 뭐 이게 어떤 무기인지는 이제 궁금한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2, 3주 내에 하르그 섬을 점령할 가능성, 이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A-10 공격기는 이제 상당히 좀 노후된 기종인데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지상에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그 탱크 같은 걸 공격할 때 쓰는 저공비행. 예, 그렇죠. 저공비행하면서 하는 건데 이것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이란이 이 전투기를 격추시킬 만한 지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공격하겠는가 봤을 때는 하르그 섬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근처에 어떤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 같은 것을 공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탱크라기보다는 그쪽에 지금 유조선이라든가 지나가는 배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폭으로 하는 이제 고속정이라든가 모기대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고속정 같은 것을 위에서 정밀하게 이런 A-10 공격기들이 그런 것을 이제 타격하는 작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상군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뭐 해병대를 투입한다고 이런 필요 없이 우선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A-10 공격기로 섬 주변이라든가 호르무즈 유럽의 어떤 그 이란의 고속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격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오늘 발표 연설문만 봤을 때는 최대한 지상군을 활용하기보다는 공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뭐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지상전보다는 공군 능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군력을 통해서 이란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집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해협 관리를 맡아라, 이런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손을 떼게 되면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가져가는 나라들이 책임지고 와서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이나 일본, 우리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이고 또는 뭐 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인데 현실적으로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군사력을 보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뭐 통제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서 이런 국가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냐에 대해서 뭔가 이게 원망하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네. 참여해라. 해군 군함을 보내든지 뭘 보내든지 해서 미국의 작전을 도와라라는 그런 그 아주 반어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이것은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글로벌 경제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국가들, 특히 뭐 유럽에 있는 그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섭섭하다는 표현을 또 많이 했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국가들에게 뭐 심지어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나 뭐 일본 또는 중국에 대해서도 빨리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하라라는 그런 어떤 그 강한 압박의 표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파병 요청에 아직 화답을 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you know,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이 하게 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4만 5천 명이라는 수치가 이제 네. 또 나왔는데요. 예, 28,500명이 이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늘 틀립니다. 예, 늘 일부러 틀리고. 틀리는 건 좀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좀 압박을 주려는 뜻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뭐 나토 국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을 이번에 지칭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보복까지는 가지 않게 뭐 우리도 이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우리도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떤 뭐 기뢰 제거 같은 거, 예를 들어 평화롭게 된 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뭐 어떤 보복을 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분담금 같은 것들을 좀 더 부담하게 한다거나 예. 주한미군 숫자를 뭐 줄인다고 한다거나 뭐 지금보다 더 훨씬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국의 어떤 무기 같은 것들을 다른 지역에 필요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더 옮길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 정부에게 어떤 압박 같은 것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뭐 파병한다고는 아직까지 뭐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좀 외교적으로라도 좀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지금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바레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고 미국이 일단 이런 과연 어떤 보복 조치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 정부가 또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영식 실장께서는 이제 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좀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을 왜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보면 앞에 표현이 핵 무장력이 있는 국가 옆에 4만 5천 명의 미군에다 예. 핵 무장력은 북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가 되게 다 부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북한을 그렇게 핵 무장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란 같은 경우는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못 갖겠다,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 핵 무장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주한미군의 역할이 핵무기가 있는 그 측근에 내가 주한미군 4만 5천 명을 거기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또 대한민국이 약간 너무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비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다른 좀
제재 아닌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한미군의 병력을 좀 줄인다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병력 구조를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인데 그냥 일본을 사성장군으로 만들고 한국은 삼성장군으로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저런 표현들이 자칫 이 이란전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미국이 갑자기 북한과의 어떤 핵을 둔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전력의 좀 변화를 뭐 좀 시킨다거나 이런 걸로 연결될까봐 그런 것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한 척당 2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란이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것을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재원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국제 해상 질서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운하가 아니라 해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미국이 제기를 해서 많은 국가들이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으로 뭔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것이 공론화되고 있고 이란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어떤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서 이제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도 여기에 이제 동참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 목소리 내는 것은 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하여튼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중동 사태 34일째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개전 당시 공언했던 핵심 과제들은 교묘하게 가리고 승리의 기준을 입맛대로 바꾼 사후 정당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굴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했던 모든 걸 얻었다며 이제 미군을 조기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개전 선언 때 내세웠던 전쟁 목표와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백악관의 첫 번째 목표는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선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으니 핵은 있어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며 승리의 기준을 슬그머니 낮췄습니다.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지하 핵시설 파괴가 한계에 봉착하자 운반 수단인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는 데 만족하는 거로 목표를 수정한 셈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주장도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권 통치 체제의 종식을 외쳤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협상에 나선 페제시키안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두고 미국이 만들어낸 정권 변화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They're all dead.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결국 이러한 말바꾸기는 치솟는 유가와 동맹국들의 이탈,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략적 완승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승리라는 프레임을 선점해 서둘러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인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과거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의 일수까지 열거하면서 이번 전쟁을 길지 않다,
신속하게 끝낼 거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당장 철수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거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미 언론은 이번 연설에 대해 여론의 불만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저녁 9시 이른바 프라임 시간대에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하지만 기대했던 종전 발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참전했던 전쟁의 기간들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다른 전쟁보다는 훨씬 더 짧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낼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여기엔 당분간은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힌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ou know, because the US has been involved in wars in the past that have taken place over years or decades, that a few months or even a year of the US fighting in Iran should not be considered a very long period of time. 급등하는 유가와 추락하는 주가도 곧 안정될 거라며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미국엔 걱정거리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no country like us anywhere in the world, and we're in great shape for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We don't need it.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성과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This address was partly trying to calm markets and also calm domestic sentiment. 기대했던 종전 선언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목표도 없는 전쟁으로 동맹과 척을 지고 국민은 생활고에 처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들도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치쇼였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 설득력과 신뢰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달 안에 종전할 계획을 말했지만 이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 데다 당장은 종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몇 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SNS에도 이란의 새 정권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Discussions are ongoing.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하지만 곧 전쟁을 끝내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지금은 종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굳이 미국의 외교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또 이란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2차례나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군사 공격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미 정보기관들의 이러한 평가는 이란 관리들의 최근 공개 발언과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미국의 휴전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거짓이고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전쟁을 주도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보복 공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باعث گردیده است تجمع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و صهیونیستی را با دقت هدف قرار داده و به هلاکت برسانند و من نصر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곤 있지만 아직 휴전이나 종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 문제에서 여전히 주권 침해라며 양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YTN 김찬디입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도 해협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며칠간 쿠웨이트와 카타르 유조선 등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진 호르무즈 해협. 작전 완수가 임박했다면서 앞으로 2, 3주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선박 2,000척과 선원 2만 명이 발이 묶여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내버려둔 채 전쟁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란은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할 방침인데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ببینید تنگه هرمز واقعیتش این هست که در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قرار گرفته. داخل آبهای بین‌المللی نیست. داخل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출 통로가 막힌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기존 송유관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 건설 과정에서 IS 무장 세력 등의 위협까지 안전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급 불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란 공격에 가담할 경우 홍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함메드 만수르 후티 공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 1일 중동 매체인 알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며 바브 알만데브 해협 봉쇄는 예멘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침략이 더욱 격렬해지거나 특정 걸프 국가가 군사작전에 직접 개입하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이 막힌 이라크가 시리아를 경유하는 유조차를 이용해 원유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석유부는 현지 시각 2일 성명을 통해 이웃 국가인 시리아를 거치는 유조차를 이용해 원유 수출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리아 측이 원유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로 했으며 수출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 달 원유 5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이 종전 기대감마저 꺾인 상황에서 이 에너지 공급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117달러까지 오르고 최악의 경우 174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발 원유가 국내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2주 전. 정부와 정유업계가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해 나선 끝에 이번 달 5천만 배럴 안팎의 대체 원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역시 빠른 속도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4월 물량이나 또 5월 물량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물량이 계속 확보되고 있다. 이번 달 급한 불은 껐지만 대체 원유 규모는 평소 도입량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공관망을 활용해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물색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원유 가운데 미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에너지 시설 복구가 지연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117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확전으로 에너지 시설이 피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유가가 전례 없는 수준인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봉쇄 장기화에서도 유가가 100달러에서 117달러가 지속되며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교육 조건 악화를 통해 경상수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부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석유 최고 가격제를 비롯한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와 중동 정세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공격 기한을 2, 3주로 제시한 데다 지상군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전쟁 목표를 공습만으로 대부분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습만으로는 힘든 정권을 교체하거나 영토를 점령하고 지상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등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 목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다만 공습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등을 장악할 가능성, 즉 영토 점령도 내비쳤지만 이마저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은 핵심 목표는 이란이 어디엔가 숨겨놨을 지상 핵물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추진한다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t under intense satellite surveillance and control. If we see them make a move, even a move for it, we'll hit them with missiles very hard again. 결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핵심 목표 세 가지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특히 공격 기한을 2, 3주로 못 받고 해공군력만으로 이란의 석기 시대라는 목표를 빠르게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로 향하거나 이미 도착한 미국의 전략 자산은 추가 공습에 집중하고 증파된 해병대 병력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수순을 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승리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추가 공세 경고는 퇴각 작전용 으름장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승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란의 핵능력 제거라는 핵심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对弹道导弹，包括伊朗的核心目标，已经有了重大杀伤。但目前看呢，反击行动在持续。 이란의 군사력을 산산조각냈다면서 앞으로 2, 3주 추가 타격을 경고한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발을 빼기 위한 퇴각 작전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近时期，美国仍然在进行军事方面的集结，是在考虑以升级行动来准备退场。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각국에 이란산 석유를 빼앗아보라며 선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호르무즈 봉쇄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행동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只有停火止战，实现海湾地区的和平稳定，才能从根本上维护国际航道的安全畅通。 종전선언이나 평화구상 없이 이란의 굴복을 독촉하는 엄포만 되풀이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오는 5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談判 시간표에 쫓겨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립국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 군용기의 영공 통과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엘 바우어 오스트리아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요청이 몇 건 있었지만 처음부터 거부했다며 자국의 중립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립국인 오스트리아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나토와 협력을 하고 있고 유럽 내 나토 회원국 중 스페인이 미국 군용기의 영공 진입을 전면 차단했고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그중 경유는 17%나 뛰었습니다. 고유가로 4월 이후 소비자 물가 오름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9.9%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경유가 17%, 휘발유 8%, 등유는 10.5% 뛰었습니다. 휘발유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과 물품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반영됐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2% 상승하며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5.6%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습니다. 출고가가 인하되며 설탕은 3.1%, 밀가루는 2.3%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달에 68.4달러에서 두바이 이후 기준으로 3월달에 128달러로 상승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상승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이고요. 국제유가 상승이 항공료 등으로 번지며 4월 소비자 물가 오름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에 인상된 유류 할증료는 국제 항공료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도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유종에서 210원씩 인상됐습니다. 1,500원대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도 시차를 두고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과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4월과 5월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가 1,920원대, 서울 지역은 1,96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5원 높은 1,921.2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2.75원으로 어제보다 11.09원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인 합성수지 가격이 폭등하자 식품업체도 비상입니다. 나프타 대란 우려로 식품 포장재 값이 폭등한 건데 선금을 내지 않으면 재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커피 업체입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2배 가까이 오른 커피 생두값에 허리가 휘던 차에 이제는 상품 판매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포장재로 원가 압박이 번졌습니다. 최근 포장재 업체로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도 지금 30% 하는데 우리는 20%로 해서 수급은 일단은 돼야 되니까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입니다. 중화학공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식품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합성 수지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식품 포장재 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쟁 전보다 원재료 가격이 50% 안팎 상승하면서 선금을 주지 않으면 포장재를 만들 때 쓰는 필름을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되는 대로 지금 원단을 수급받고 있는데 그게 원활히 공급을 못 받고 있어서 제품 납품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한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전쟁의 여파를 더 혹독히 견뎌야 하는 구조.
정부는 이번 달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 안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진흥원은 탈납프타 기반 대체 포장재 정보와 포장재 업체의 보유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원자재 충격이 공급망 전체로 번지는 가운데 원가 상승과 수급 불안을 견뎌야 하는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현재 위기는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와 같다며 적기에 세금 사용을 강조했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4시간 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며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커졌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용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 화폐를 차등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로 전환 구상 등도 밝혔습니다. 빚없는 추경이란 점 또한 거듭 역설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과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실천에 일반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안호영 의원이 도전장을 던지는 등 이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이른바 칸쿤 출장 후폭풍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봉투를 건네는 영상이 보도된 당일 속전속결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튿날 가혹한 밤 당이 광야로 내쳤다며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겠다,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현역 김 지사가 이탈하면서 전북지사 경선판에도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애초 불출마를 시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경선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와 정책 연대는 굳건하다, 조만간 따로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정의 성과는 존중하며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진보 야권은 일제히 민주당은 무공천으로 결자 해지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김관영과 전재수의 차이는 뭐냐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전재수 의원은 자신의 해양수산부 장관 업적인 부산해수부 앞에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근거 없는 조작과 왜곡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때 전재수 믿는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험지 대구에 뛰어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을 떠나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SNS 지지 선언으로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요동치는 선거판에 민주당은 네거티브 차단 작업에도 한창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은 이 비열한 흑색 선전에 대해 법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죄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광역 급발진을 보니 민주당 DNA 깊숙한 곳에 불편한 무언가를 건드린 모양이라며 세금으로 칸쿤 다녀온 게 자랑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거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서울시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잘리고 합치고 거드는 정치권의 이합 집산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원칙 없는 컷오프에 법원 제동까지 겹치면서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국민의힘이 이 박덕흠 공천관리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법원에 날을 세웠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정현 공관위가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사선 중진 박덕흠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이기희 공관위가 출범했습니다. 공천을 두고 이어진 파열음을 의식한 듯 박 위원장은 단합을 위한 경선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후보 한 명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마음을 그래도 하나로 묶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새 공관위는 정의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원내외 당권파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고 특히 컷오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고려해 법조인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견례 첫날 공관위는 법원에서 컷오프 결정을 돌려세운 현직 김영환 지사가 있는 충청북도부터 원점으로 되돌리며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틀 연속 법원을 때렸습니다.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이 유독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돼 법원에 물은 결과 임의 배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겁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서 질문받은 적도 답변 들은 적도 없다면서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당공천 결정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생긴 거나 다름없다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법원이 공천의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듯 나선다면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일종의 기싸움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천 내용에 법원 제동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기격인 박덕흠 공관위가 국민의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빈 방한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과 원자력 등 첨단 산업과 교역, 투자, 그리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중동 전쟁으로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명씨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명 씨는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 계획 정황도 확인됐는데 명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 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했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점 등을 비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와 딸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사위 조모 씨와 딸 최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장시간 장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최 씨는 남편의 폭행을 방임한 데다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체포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마약왕 박광렬의 조카도 마약 공범으로 지목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박광렬의 공범으로 조카 이모 씨를 특정해 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6월 박광렬이 공범을 통해 필로폰 1.5kg을 커피 봉투에 숨겨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혐의와 조카 이모 씨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피의자 김훈이 후진하는 피해 여성을 따라붙어 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용차도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위쪽에서 내려오던 SUV와 하얀색 경차가 마주합니다. SUV가 여유 공간이 있는 뒤로 물러선 채 피해가려고 하자 경차가 가로막습니다. 경차에서 내려 SUV로 다가가는 남성.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44살 김훈입니다. 김훈은 당시 드릴로 차량 유리를 깨고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아침 8시 56분에 접수된 걸로 전해졌는데 CCTV상 김훈이 차에서 내려 다가간 시점과 일치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김훈을 마주한 뒤에야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여성이나 경찰이 김훈의 접근을 미리 알 수 있는 잠정조치 3호의 이가 신청돼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는 후속 대책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112 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 추적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스마트워치로도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광주 도심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 공항 이전이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전 예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됐는데요. 국방부는 지역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후속 절차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전남 무안 망운면입니다. 국방부는 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에 통보했습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가 첫 걸음을 떼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앞으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기부대 양여, 차액 등으로 6,400억 원, 광주시 별도 재원으로 1,500억 원 등 모두 1조 원 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원은 기부대 양여 차액, 광주시 자체 재원,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이 함께 포함된 구조로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무안군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두드러 맞는 게 공항입니다. 우리 무안군은 보상을 더 받고 덜 받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 소음, 환경 피해 등의 현실적인 피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투표 등을 통해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개막 3연패를 당했던 디펜딩 챔피언 LG가 기아의 연승을 거두고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선두 KT는 장성우의 그랜드슬램을 앞세워 개막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웰스 대 기아 김태형. 5선발 투수의 대결이었지만 경기는 에이스 맞대결을 보는 듯했습니다. 2회 나란히 한 점씩 뽑으며 팽팽하던 승부의 균형을 깬 건 LG였습니다. 4회 원아웃 만루 기회에서 구본혁의 내야 땅볼 때 3루에 있던 박동원이 홈을 밟았습니다. LG는 선발로 나선 웰스가 6이닝을 1실점으로 막는 기대 이상의 투구를 선보였고 이후 장현식과 우강훈, 유영찬 필승조가 한 이닝씩 책임지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LG 내야진도 견고한 수비로 한 점차 리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기아 역시 필승조를 모두 투입하며 끝까지 추격 의지를 불태웠지만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볼넷 2개를 고르고도 후속 안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막 3연패를 당했던 LG는 기아의 기분 좋은 연승을 거두며 침체됐던 분위기를 되살렸습니다. I've been a starter my whole career, so obviously starting feels comfortable. But whatever I can do to help the team win games and bring home a championship at the end of the year, I'm willing to do so. 장성우가 문동주를 상대로 말로 홈런을 터뜨리는 등 홈런 2방에 6타점을 올린 KT는 한화의 추격을 뿌리치고 개막 5연승에 고공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최정이 마수거리 홈런포를 터뜨린 SSG는 키움의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 삼성은 김성윤의 멀티히트 활약을 앞세워 두산을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창원에서 NC는 롯데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이 챔피언 결정 1차전을 잡았습니다. 임동혁은 22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새로 영입한 마소는 미들 블로커로 나서 18득점을 책임졌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쿠바 대표팀 출신의 2m 4cm 마소를 미들 블로커로 임동혁을 앞포지 스파이크로 내세워 챔프전에 나섰습니다. 3세트까지는 1대2로 뒤지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진가는 승부처에서 빛났습니다. 마소는 4세트 16대 15에서 신호진의 공격을 가로막았고 다시 유효 브로킹에 성공하며 임지영의 득점에 발판을 놓았습니다. 4세트를 25대 20으로 잡은 대한항공의 상승세는 5세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3대 2에서 정지석의 서브 에이스가 터졌고 6대 4에선 정한용이 블로킹 득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였던 12대 11에서 임동혁의 공격이 내리꽂힌 데 이어 마소는 완벽한 속공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책임졌습니다. 임동혁과 마소가 40득점을 합작하며 3대 2 승리. 대한항공은 1차전 승리로 역대 챔프전 75%의 우승 확률을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분위기도 많이 넘어갔었고 근데 제가 오히려 좀 더 공을 많이 달라 하고 현대캐피탈은 레오가 20득점으로 화력이 약간 떨어졌고 플레이오프를 지배했던 허수봉도 성공률이 38%에 그치며 아쉽게 1차전을 내줬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유럽 원정 A매치 2연전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주장 손흥민에 대한 깊은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손흥민은 대표팀의 중심이며 그걸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또 베테랑으로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두 번의 평가전에서 모두 패한 한국 축구의 피파 랭킹이 25위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피파 랭킹 22위에서 3계단 내려간 순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유럽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코트디부아르의 4대 0, 오스트리아의 1대 0으로 치면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변상일 구단이 제2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에서 박정환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변상일 구단은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결승 3국에서 박정환 구단의 상변 판단 착오로 승기를 잡고 215수 만에 흑불기승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맥심 커피배 일복번 출전에 번번이 4강에서 탈락했던 변상일 구단은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 개인 통산 1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요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면서 하루에도 두 개의 계절이 공존하는 것 같죠.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갑니다. 또 아침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은 대기질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또 영남은 오후에 초미세먼지가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밤에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 낮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 제주도에 집중됩니다. 30에서 80mm가 예상되고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남과 전남은 20에서 60, 서울과 경기 북부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와 전남 그리고 경남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큰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이 7도, 창원은 8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전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